다랑쉬를 지금 이번 무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랑쉬 오름은 제주 4.3 항쟁의 아주 상징적인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 후미진 동굴 안에서 집단 학살을 당해서 유골로 남겨진 제주 도민들의 비애를 아픈 마음으로 쓴 해금 독주곡 다랑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해금과 가야금이 4.3 항쟁의 상처를 기억해내려고, 그리고 그 상처를 보듬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느껴지셨나요? 네, 김대성 작곡 김지향의 해금, 성주희의 가야금, 다랑쉬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환 선생님의 두 번째 강의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48년 10월 19일 날 벌어졌던 것은 제주 4.3에 투입하라고 하는,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던 여수에 있었던 14연대가 이제 반란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잠시 점령을 했었고,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명분이라는 건 제주 4.3을 거부하겠다, 동족을 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요 윗부분은 이제 명분이고 그들의 보편적 지향성이라면, 밑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방 공간에서 미군정의 탄압을 받았었던 남로당이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인민위원회가 가입을 하거나, 또 이제 민족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우익, 경찰 이런 사람들이 막 처단을 당하죠. 그러면 처단을 당하는 사람 중에 진짜 친일파도 있는데, 그냥 좌익과 다른 우익 사람들도 처단을 같이 당하게 되면서 이제 막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4.3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정부가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태가 나타나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밖에 안 됐었을 때 국무총리 이범석은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공산주의자와 극우 정객이 결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진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극우 정객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극우 정객이 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승만과 이 소위 말하는 권력 지상주의자들은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구나 소위 말하는 중간파들이 나는 분단된 정부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분단 체제를 거부하면서 원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승만 입장에선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 당시 여운형은 암살이 됐던 상태고 김구밖에 없기 때문에 김구 세력을 제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여겼었고, 그 주제를 여기는 핵심 주제를 여기다 보니까 이제 엮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이어서 여수 순천에서도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토착 빨갱이들과 그리고 극우파들, 누가 극우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당시 이제 김구 계열을 극우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엮어서 이제 같이 올가 넣으려고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냐면 그렇게 하기엔 너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김구나 독립당 중립파들은 제주 4.3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같은 것들을 막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10월 25일 날 계엄령을 통과를 시키게 되고, 이때는 사실은 정말 웃겼던 게 법률적으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때예요. 없는데 이걸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이죠. 그리고 한 달 안에 빨갱이를 토살해라. 그러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부적으로 하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학살극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군대가 들어오면서 군대가 이 여수와 순천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좌익을 소탕하고 한 3, 4일 내로 장악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이것도 여러 추정이 있지만 적어도 빨치산의 전설적 리더였었던 이현상이 이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지 말고 빨리 빼서 지리산으로 들어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튼 간에 이 소위 말하는 좌익의 주력 연대는 지리산으로 입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소탕당한 상태에서 국군과 군경이 들어와서 여수 순천의 치안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여수 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마어마한 이제 민간인 학살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속상했었던 제 인생의 기억은 여수 순천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그 이제 어떤 증언자의 이야기죠. 근데 그 운동장에 가봤더니 운동장에 마른 멸치처럼 사람들이 뿌려져 있더라,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죠? 멸치 이렇게 말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이제 운동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묶여 있고 잡혀 있고 죽어져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선명하게 좀 남겨져 있는데, 이제 알다시피 돌아와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우익인사, 우익단체 청년들이 손가락 재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김종원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었던 일본 출신의 이제 군인인데, 이곳에서도 이제 좀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중앙국민학교에서 이제 이 사람 맨날 일본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본도로 막 사람을 직접 갈라버리는 모습들도 보이게 됐고, 제가 국회의원 황두현, 검사 박창길, 송욱, 여수, 여중, 교장 이 말 왜 써놨냐면 이 사람들은 우익이긴 한데
굉장히 좌우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처단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 소위 말하는 좌익 진압을 명분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도륙을 냈던 건 일반 민중이나 아니면 좀 좌우의 좀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죽이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마지막에 가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정말 낱낱이 한 명 한 명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냥 동네에서 사이 나빴던 이웃을 딱 지목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난 민족주의자야, 이래서 민족주의자야 라든지, 나는 계급론에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 이런 해방 세상을 믿는 난 사회주의자야, 이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아주 소수의 뭐 지도자들이 그런 거지, 당시 훨씬 세력이 강했었던 좌익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웃긴 게 뭐냐, 그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 성숙도에 대한 깊이가 오히려 낮으니까 더 심한 갈등을 벌여요.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게 뭐냐,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 보면 좌익과 우익이 굉장히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합의와 타협을 구하면서 공존해가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념 문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이념이나 어떤 이런 정신적 태도가 중요하다라면 그것이 더 깊이 있는 성숙한 과정과 성숙 속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도모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한 상태에 놔둬버리면 쌈박질만 한다라든지 혹은 상호 배타적인 도구로만 쓴다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살짝 얘기를 빠져나오면 이 포인트만으로도 저는 고민해 볼 구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시대적 화두가 딱 등장했었을 때 그 시대적 화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 안에서 문화시키고 토착화시키고 소통하면서 하나의 한국적인 우리의 토양으로 넘어가는 이행기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면 꼭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호 비방과 상호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가장 컸던 문제는 뭐냐면 이 학살의 경험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극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전국이 학살터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령골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전에 보면. 근데 거기 가면 진짜 딱 요 정도 길이에요. 요 정도 길인데 땅을 파면 여기서 뼈가 뼈 조각만 이제 하여튼 몇천 개가 나왔고, 요 길이 하에서만 600명인가를 죽였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냥 기사를 보고 바로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편히 와라라고 해서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갔었을 때 이건 이제 다 걷어내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유골을 모아두는데, 보면 이제 허벅지 뼈로 사람의 키를 보고, 그리고 골반뼈로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확인하고 치아를 통해 나이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천 개의 뼈 조각 앞에서 제가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통제하고 충분히 해결해야 될 상황에 상호 학살, 국가 권력이 오히려 앞장서서 학살의 극을 벌이게 되고, 그 학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더 꽁꽁 숨기기 위해서 더 학살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북 청년회 같은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피해받고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오히려 좌우 갈등의 전면에 배치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보란듯이 보복을 하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빵 터지고 나니까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이죠. 아까 제가 그 차클 얘기를 왜 했었냐면, 제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야, 너 막 국군 갖고 이렇게 욕하는데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 얘기는 왜 안 해?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가 다 연구해요. 그래서 특히 고창이나 이쪽 전라북도 일대 있죠. 여기는 사실 전라북도 이쪽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심하지만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가장 심한 곳이 또 이쪽이에요. 전라남도 쪽보다 조금 고창하고 무안 쪽. 엄청 죽었어요. 고창 무안 쪽은 북한군에서 한 5천 명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선 자체가 경상도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이 제일 오랫동안 여기서 있다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많이 죽었었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요. 그런 얘기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적에 자꾸 어떤 시선을 갖고 좀 보지는 말라는. 왜 중간에 갑자기 제가 자기 변호를 막 할까요? 왜 변호를 한지는 알겠죠. 이 아직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커지게 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좋고,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 격으로 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제 얘기가 잘 소통이 됐나요?
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오늘 듣고 끝내시기보다는 사실 너무나 큰 이야기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한 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같이 욕하고 같이 화내고 싶지만, 그거는 만약에 유족이 듣고 있다면 너무 아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이제 공연장에서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여튼 이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 피해가 파상으로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아픈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평생을 인정받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면, 가해자들은 가해자들대로 이걸 뭐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끔찍한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고 인정하지 않는, 그게 한국 현대사를 풀지 못하는 큰 숙제로 작용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힘든 과정이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전혀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하나는 진짜 아이러니한 게 민주화의 동력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런 비극들이 쌓인 게 또 민주화의 동력이 돼요. 왜냐면 거창 양민학살 사건, 여순 사건, 그리고 제주 4.3 사건 등등등 이 비극을 과거 군사정권에서 해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민주화 이후에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로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참 이건 의도하지 않은 건데, 이게 또 하나의 한국의 민주화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 이제 5.18 청문회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예전에는 재야 운동권 이런 것만 연구를 했는데, 막상 살펴보면 정말 처음부터 바닥에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보면 피해자 유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이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87년 유활항쟁 이후에 그게 해소가 되고, 그 첫 번째 조치로 노태우 정권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광주 청문회가 처음 열렸었고, 그 다음에 그게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여전히 한계가 있었지만 드디어 이제 사법 처리를 하게 됐고, 고 김영삼 정권 때 거창 양민 학살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가 돼요. 최초의 과거사 특별법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비롯해서 포괄적 과거사 청산이라는 틀을 열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세월호 사건 등등등 오늘날의 사회적 참사도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사 청산의 노하우가 현재의 사회적 참사를 해결하는 걸로 또 전환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이야기고 굉장히 힘든 이야기지만, 연구자나 참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아픔과 이 힘듦을 정말 긍정적 에너지를 바꿔서 만들어가는 게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야기를 외면하기보다는, 또 이 이야기를 비극이라는 단어로 한번 눈물 흘리고 딱 끝내기보다는,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현실의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과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독일 모델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많은 전 세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과 위로와 빛을 얻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무리 발언 하나 있습니다. 세계 다크 투어에서 민간인 학살 얘기하니까 태규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모델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모델,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방송에 안 나갔던 말인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건 우리가 못나서 저지른 죄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나빠서 저지른 죄도 있고, 어떤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지른 죄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갈 필요는 없고,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 길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난한 나라의 식민지에 전 세계 누구도 모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쌓아놓은 우리의 이야기를 갖고, 지금은 우리의 이야기지만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이 지나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걸로 된다라면, 이 날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늘에 계신 이 영령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삶이 의미 있었다. 내 비극이지만 내 비극을 너희가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구나. 이런 비전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얘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사학자로서 이 학문적 연구를 그냥 뜨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